예, 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7번째 시즌의 세 번째 강의. 우울증의 원인, 증상, 치료에 대한 것입니다. 이 우울증 강의는 벌써 세 번째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울증에 대한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울증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한 질병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반년 전에 한 70세 되는 노인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과민성 방광 증세를 호소했어요. 자꾸 소변이 마렵고 불안하고 소변 보고 나서도 또 안 본 느낌. 그리고 막연히 불안하고 머리도 아프고 아랫배도 아프고 그 다음에 몸도 처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루 종일 누워만 지냈고 그래서 병원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병원에 가서도 진단은 나오지가 않고 본인은 거의 매일 누워만 지내는 형편이었고 통증 때문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선생님이 정신과를 좀 가보면 어떻겠냐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 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마치고 지금은 증세가 깨끗하게 좋아져서 일상생활을 행복하게 보내고 계십니다. 우울증은 말이에요. 우리가 우울하다, 죽고 싶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신체 증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신체 증상이라는 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증세들이 다 나타나는 게 우울증이에요. 가슴이 뜨겁고 답답하고 목에 이물감이 오고 소화가 안 되는 등 증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울감, 무기력감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증세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신체에 나타나는 증세들은 그러니까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없이 신체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그래요. 나는 여기저기 아프다. 하지만 나는 우울하지 않다. 하지만 우울증이에요. 그걸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있어서는 우울증이 신체적인 증상에 가려져서 더욱더 진단이 늦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환자는 자신이 우울증에 걸린 줄 모르기 때문에 몸에 이상한 증상이 생겼다고 해서 내과나 신경과, 그 다음에 신경외과, 내분비내과 이런 데를 전전하게 됩니다. 또 한의원도 전전하게 되죠.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죠. MRI도 찍어보고 위 내시경도 해봅니다. PET-CT도 찍어보고 복부 초음파도 해보고 아무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통증 때문에 괴로움은 계속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이제 명의를 만나게 됩니다. 내과나 아니면 신경과 의사 또는 신경외과 의사나 이런 분들이 혹시나 이거는 정신과적인 질환인 것 같다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권하게 되면 처음에는 내가 미쳤냐? 난 미친 거 아니다. 나는 여기가 아플 뿐이다. 그러다가 마지못해서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신체 증상은 얼마나 다양하냐면요. 일단은 수면 장애, 수면이 부족한 불면증도 있고 수면 과다, 아무리 자도 피곤한 증세가 20%입니다. 전신 권태감이나 피로감이 16%, 각종 통증이 8.7%, 두통이 8.1%, 식욕부진이 7.3%, 기타 증세들이 40%인데 기타 증세들은 현기증, 두근거림, 구역질, 목덜미의 결림, 또 어깨가 눌린다는 느낌, 이물감, 머리가 아프고
무겁고 불면증, 현기증, 귀울림, 미각 이상, 뭘 먹어도 맛을 모르겠다고 그래요. 입이 마른 증세, 목의 불쾌감, 두근거림, 숨이 차는 증세, 구역질, 구토, 또 관절 통증, 또 팔다리 저림 현상, 호흡곤란, 가슴 압박감, 복통, 위장 불쾌감, 변비, 설사, 허리나 등의 통증, 빈뇨, 자주 소변을 보게 되고 또 소변이 잘 안 나는 배뇨곤란, 성욕 감퇴, 피로, 냉증, 체중 감소나 체중 증가 이런 것들이 이런 다양한 신체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몸에 나타나는 증상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아픈 부위가 여기저기 바뀌게 됩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 왠지 기분이 무겁고 아픈 듯하고 막연한 불쾌감이 느껴지고 또 건강 염려증이 생기게 되죠. 여기저기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게 중병이 생긴 거 아닌가? 아니면 나한테 암이 걸린 거 아닌가? 또 심각한 질병이 걸린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겨서 건강 염려증이 생기게 되고 또 그래서 건강 검진도 받고 또 몸이 허해서 그렇다 그래서 보약을 지어 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죠.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호르몬인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스트레스는 줄여주지만 그게 뇌를 공격해서 뇌에서 가장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시영 박사님의 책에도 세로토닌 하자, 세로토닌을 높이자 이런 책이 있는 이유가 그 세로토닌이 바로 기분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스트레스가 그래서 제일 큰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데 나쁜 일만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데 정신과에서는 좋은 일도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취업하거나 승진하거나 결혼하는 것들 좋은 일이죠. 하지만 왜 스트레스일까요? 환경이 달라져서 그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새로운 직장 동료들을 만나야 되고 직장 동료들과 사귀어야 되고 또 새로운 일을 맡아야 됩니다. 또 승진을 하게 되면 어때요? 책임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승진하고 난 다음에 우울증이 와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어때요? 시댁 식구들을 맞춰줘야 되죠. 남편이랑 같이 살아야 되죠. 혼자만 살다가 이제 둘이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쁜 일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죠. 업무가 과도하다든지 직무 이동이 있다든지 정신적인 충격을 줄 만한 사건이 있다든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주변 사람들이 병에 걸리거나 사망했을 때 이랬을 때도 스트레스로 당연히 작용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이나 출산, 월경, 가정 내 갈등, 주변 사람들의 병 또는 정신적 충격, 신체 질환, 대인관계의 문제의 순서로 우울증을 일으키는 스트레스의 순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이나 출산이 가장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죠. 그러면 여기서 교과서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울증은 도대체 어떨 때 진단 기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인가? 그럼 우울감은 누구나 느끼거든요. 그런데 우울증은 우울감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왜 우리가 어느 날 기분이 꿀꿀해 오늘은 그냥 비도 오고 하니까는 그냥 막걸리에다가 파전 하나 해서 먹으면 좋겠다 이런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인생 참 허무해.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울증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 진단 기준을 교과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증세 9가지 가운데 5가지 또는 그 이상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될 때를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하루 중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슬픔, 공허함, 절망감 이런 것들. 그리고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 계속 눈물이 막 자꾸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슬픈 얘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울컥울컥 눈물이 난다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거의 매일 대부분, 하루 중 대부분의 경우에 모든 일상생활에 대해서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체중 조절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도 의미 있는 체중의 감소, 1개월에 5% 이상의 체중 변화가 오게 되는데 체중의 감소가 5% 이상 오거나 체중의 증가도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우울증의 증세가 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제가 볼 때 우울증 때문에 체중이 감소되는 분보다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체중이 증가되는 분을 더 많이 봤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입맛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울감이 있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돼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잠깐 기분이 조금 상승되는 느낌 받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에서는 체중의 증가도 우울증의 진단 기준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거의 매일 불면증이 오거나 과다수면, 하루에 몇 시간씩 자도 피곤합니다. 다섯 번째는 거의 매일 나타나는, 하루 종일 나타나는 정신운동 초조나 지연. 이것은 이제 머리 회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거의 매일 나타나는 피로감 또는 활력의 상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거의 매일 무가치감.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살 필요가 없다는 느낌 들고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피해를 주는 것 같고 내가 모든 잘못 때문에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는 죄책감. 여덟 번째는 거의 매일 나타나는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그리고 결정장애가 생겨요. 우유부단해집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그리고 아홉 번째는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이게 구체적인 계획 없이 난 자살하고 싶어, 죽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자살 시도나 자살을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난 어떻게 해서 죽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웁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중에서 5가지 또는 그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될 때를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끔씩 나타나는 기분이 꿀꿀하다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우울증은 말이에요. 비교적 흔한 질병입니다. 남자의 경우 5에서 10%, 여자의 경우는 10에서 25% 정도가 일생에 한 번 앓고 지나갑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높게 보기도 하는데 4.4에서 30%가 평생 한 번은 앓고 지나간다. 10명 중에, 그러니까 최대로 보면 10명 중에 3명은 한 번은 앓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우울증이 2배가 더 많습니다. 이유는 산후 우울증이나 갱년기 우울증 또는 월경전 불쾌감 등이 있어서 여성 호르몬의 영향 때문이라고 보고 있죠. 스트레스로 인한 환경적인 요인이 이제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울증의 스트레스는 역시 우울증이 처음 발병하는데도 원인이 되지만 우울증이 다 나은 다음에 재발할 때도 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인 원인도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
연구를 해보니까 일치율이 한쪽이 우울증일 때 다른 쌍둥이가 우울증일 확률이 40에서 50%. 직계 가족 중에 우울증이 있으면은 두세 배 높아요. 그리고 30세 이전에 우울증이 발병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유전과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말이에요. 원인을 이제 아까 스트레스, 가장 큰 거는 스트레스로 보았죠. 그러면 또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또 뭐가 있을까요? 내 몸이 아프면은 스트레스죠. 내가 병이 걸리면 스트레스죠. 그래서 내가 신체적인 질환이 있을 때 특히 우울증이 발병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건 암이죠. 암에 걸리면 죽음을 생각하거나 고독감 때문에 정신적인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우울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암이라는 중병 자체가 신체적인 스트레스가 되어서 우울증이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을 잘 일으키는 신체적인 질환, 제일 먼저는 암이겠죠. 그 다음에 뇌졸중, 중풍 이후에도 우울증이 많이 옵니다. 결핵이 걸렸을 때도 그렇고 파킨슨병, 또 알츠하이머형 치매,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만성질환이죠. 만성췌장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갑상선 기능 장애,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있을 때 우울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그래서 심신이 변화하는 갱년기는 우울증에 걸리기가 참 쉬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갱년기 증상과 비슷해서 가벼운 우울증일 경우에는 우리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잘 모르고. 그래서 우울증이 나중에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갱년기 증상과 우울증 증세의 초기 증상이 아주 비슷해요. 갱년기 증상이 어깨 결림, 얼굴이 달아오르는 증상, 손저림, 두통, 현기증, 불면증 이런 것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우울증도 이런 증세가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갱년기 증상이 있을 때 우울증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갱년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또 증세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증상은 우울증의 증상과 참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죠. 갱년기에는 호르몬 균형이 깨지는 생리적인 변화가 우울증의 또 원인이 갱년기 자체가 또 우울증을 일으킵니다. 갱년기는 또 고통이나 불안감이 많아서 우울증을 일으키죠. 폐경기를 맞으면서 여성의 기능이 쇠퇴했다고 느끼거나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게 된다든지 이 때문에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심해지죠. 또 자녀들은 취직이나 결혼 등으로 부모를 떠나고 남편은 바빠서 자주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심리적 요인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생리적인 갱년기의 증세와 더해지면서 우울증이 발병되기 쉬운 게 바로 갱년기입니다. 자, 노인의 우울증은 어떨까요? 노인의 우울증은 특히 치매랑 감별 진단을 해야 됩니다. 우울증의 증상 자체가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매로 오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치매와 다른 점이 있죠. 우울증은 말이에요. 우울증은 치매와 다른 점이 가장 큰 게 갑작스럽게 발병한다는 게 우울증의 특징이죠. 갑작스럽게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불면증이 심해지고 특히 우울증은 말이에요. 다이어날 리듬이라 그래서 아침에 제일 증세가 심해지고 잠자기 직전에 증세가 훨씬 나아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증세가 나쁜데 치매의 경우에는 저녁에 증세가 나빠지죠. 그리고 우울증은 다른 사람을 회피하는 등의 증세가 있는 반면에 치매의 경우에는 그렇게 남을 회피하지는 않아요. 또 우울증은 가만히 되짚어보면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를 알 수가 있지만 치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딱히 어떤 원인이 없고 서서히 우울증과 달리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불면증이 심해지는 반면에 치매는 하루 종일 꼬박꼬박 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감별 진단으로는 우울증 약물을 썼을 때 우울증이 있는 노인 우울증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만 치매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겠죠. 그리고 또 치매에 걸린 환자들이 우울증을 동반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우울증과 치매를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지만 치매에 걸리면 우울증이 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경우에 30%에서는 우울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는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울증이 치매 환자한테 있을 때는 갑작스럽게 치매가 심해지는 그런 증세를 보이기 때문에 혹시 치매인데 우울증까지 같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증의 치료의 기본은 휴식과 약물이죠. 완전하게 치료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초조해하거나 애태우지 말고 꾸준하게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울증의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완전히 좋아지는 것은 드물게는 한 달만 해도 좋아지는 분이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2달에서 석 달은 되어야 거의 대부분의 증세가 소실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우울증 상은 하루는 아주 좋아져서 완전히 좋아졌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다음날은 또 나빠져서 비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일진일퇴를 반복하면서 하루에 조금씩 좋아져서 2~3달이면은 거의 우울증세가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석 달 지나서까지도 우울증세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4개월, 5개월이 되어야 우울증이 완전히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3달 후에 우울증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서너 달은 더 치료를 해서 총 치료 기간은 6개월에서 저는 1년 정도까지도 잡습니다. 어떤 분은 생물학적인 우울증, 유전적인 우울증은 1년 넘게도 치료를 하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있어요. 또 만성 우울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넘게 치료하죠. 그리고 또 되도록이면은 일을 줄이고 휴식 시간을 우울증 치료 기간에는 그게 휴식 시간을 늘리는 게 치료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특히 세로토닌의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약물요법은 항우울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인 SSRI를 대표적인 약물로 쓰게 됩니다. 우울증 약물은 정말 많아요. 프로작, 렉사프로, 벤라팍신, 아빌리파이, 듀미록스, 부프로피온,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우울증 약물들이 있고 그 개인에 따라서 어떤 약물은 이분한테는 이 약물이 더 잘 맞고 저분한테는 저 약물이 더 잘 맞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초기에 약물이 반응이 없다고 해서 약을 끊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물의 효과는 2주나 3주 후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어떤 분은 참 드물게 일주일 약을 드시고도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살 것 같다고 하는 분도 드물게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약물 복용 시의 주의사항은 첫 번째, 너무나 쉬운 거죠. 유치원생들한테 하는 얘기는 처방된 약을 복용한다입니다. 복용을 처음 시작할 때는 용량을 대개 정신과 의사들이 저용량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차차 용량을 증량하게 되는데 자기 멋대로 약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하고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또 약을 줄여서도 안 됩니다.
약을 자기 임의대로 줄여서 먹게 되면 우울증이 만성화될 수 있는 위험이 따릅니다. 두 번째는 약의 복용을 마음대로 중단하지 않아야 되겠죠. 약의 효능이 나타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이때 약의 효과가 없다고 그냥 약 끊어버리고 병원에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약물 치료 효과 없다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일주일도 안 드시고 그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천천히 약의 효과를 기다려야 되고 약을 복용하고 2, 3개월 정도 되면은 증상이 꽤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때 약을 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대개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다시 우울증이 재발해서 병원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약을 끊어서는 안 되고 6개월에서 최소 1년은 먹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약을 복용하고 이상이 있다면 언제든 의사와 상의해야 되겠죠. 요즘 나오는 약들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또 우울증 약들의 좋은 점은 습관성이나 중독성이 없다는 거예요. 신경안정제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약간 졸립다든지 입마름이 있다든지 약간 구역질이 난다든지 위장장애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약을 끊지 말고 의사와 상의해서 그런 부작용이 없는 약으로 대체하거나 약의 용량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개 약을 끊어버리고 정신과 약 독해. 난 못 먹어. 그리고 이제 치료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죠. 네 번째로는 매일 복용해야 한다는 거죠. 우울증 약물은 매일 복용해야 됩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는 분이 많아요. 뭐 이게 습관성이 되지 않으니까 오만 가지 저는 얘기를 듣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으면 뇌가 녹는다는 등 정신과 약을 먹으면 치매에 걸린다는 등 약을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다 편견들이죠. 특히 우울증 약물은 의존성이나 중독성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매일 드시기 바랍니다. 잘 드시다가 안 드시게 되면은 우울증이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 다 낫고 약을 끊은 다음에 또 아셔야 될 것은 우울증이 재발률이 또 있어요. 우울증은 감기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기가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면은 다시 안 걸리지 않잖아요. 과로하거나 피로하거나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감기가 다시 오듯이 우울증도 스트레스가 다시 밀어닥치게 되면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재발하는 전조 증상을 미리 알고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다시 치료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울증이 재발했다는 전조 증상으로는 일을 자꾸 미루게 돼요.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초조해지고 짜증이 나고 쉽게 피로를 느끼고 최근에 즐거운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불면증이 오거나 과다수면 이런 것들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우울증이 재발했다고 볼 수 있고 인터넷에 보면 우울증 체크리스트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그 항목을 체크해서 우울증이 있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재발이 맞다면 다시 치료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우울증은 이제 약물 치료를 그렇게 했다 그러면 비약물적 치료로는 ECT라고 전기경련요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효과는 좋은 대신에 일시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전신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비약물적 치료로는 TMS라고 트랜스크레니얼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이라고 경두계 자기장 치료술. 이것은 이제 뇌의 좌반구, 대뇌 피질에 자기장을 쏘이는 겁니다. 강력한 자기장을 쏘이게 되면은 이것이 뇌의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까지 전달이 돼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특히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우울증의 효과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빨리 나는 우울증이 낫고 싶다 하는 분들은 약물 치료랑 이 TMS를 병행했을 때 좋은 효과를 저는
보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최근에도 저희 의원에서도 뭐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우울증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빠른 치료를 위해서 약물 치료랑 이 TMS를 같이 병행해서 치료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TMS는 우울증뿐 아니라 틱장애에서도 참 효과를 많이 발휘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리고 TMS에 좋은 점이 있어요. 부작용이 없다는 겁니다. 통증이 없고요. 자, 우울증도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정말 중요하죠. 우울증이 중증화되게 되면 어때요? 직장 생활도 그만둬야 되고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로 됩니다. 또한 심한 경우 자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우울증은 여전히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먹기 달렸다고 생각하거나 주변에서 의지력이나 정신력으로 극복하라고 해서 병을 키우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 이제 우리나라 제발 의지력이나 정신력 그 얘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우울증 앓는 분이 의지력이나 정신력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아니,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걸 갖다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의지력 정신력까지 들먹이면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우울증, 주변 사람들이 또 우울증의 징후를 안다면 도움이 되겠죠? 주변 사람들이 먼저 얘기를 해서 우울증 치료를 하러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야, 너 조금 우울증 같아. 너 치료를 좀 받도록 해.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웃음이 사라져요. 우울증 있는 분들은. 말수가 줄어들고,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직장에서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직장에 나가는 것이 싫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좀 사표 던지고 싶어.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쉬고 싶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재밌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도 하고요. 또 예전에는 일도 잘했던 사람이 전에 충분히 했던 일을 잘 못한다든지 또 외모,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면 만사 다 귀찮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자신의 위생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남자들 면도하는 횟수도 줄어들게 되고 머리 감는 것도 귀찮고 여자분들은 화장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아유,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무슨 화장을 해. 그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은 우울증 치료하고 한 4주에서 8주 정도 되면은 민낯으로 오셨던 분들이 화장하고 나타나요. 이제 여유가 생긴 거죠, 이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울증 있는 가족이나 동료가 있을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힘내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동정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질책하지 말고, 무엇을 하도록 권하지 말고, 원인이 무엇인지 묻지 말고, 떨어져 있으니까 게으름뱅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가족끼리 서로 비난하지 말고 싫은 태도를 보이지 말고 의지력과 정신력을 가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해야 할 것은 평상시처럼 대하고 관용적인 태도로 대하고 조용히 지켜봐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병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정말 필요하죠. 우울증 가족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행을 떠나라, 사람을 많이 만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일 우울증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여행 떠나는 거고 사람 만나는 겁니다. 만사 다 귀찮은데 여행이 뭐가 재밌겠어요. 여행 간다고 해서 우울증 절대 치료되지 않습니다. 더 악화될 뿐입니다. 여기서 이제 흔히 가족이나 친척들이 하는 의문에 대한 frequent asked question, FAQ, 병원에는 따라가야 하나?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본 증상을 의사에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치료가 진행되면서 본인보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이 증상의 변화를 더 잘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난 증세가 별로 호전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말이 많아졌다고. 그리고 전에는 그 시끄럽다고 TV 끄라 그랬는데 TV도 본다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더 잘 관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사와의 신뢰관계. 아무리 우울증이 생물학적인 질병이라 하더라도 의사를 믿지 않으면 약을 소홀히 하게 되고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사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병원을 바꾸는 것이 좋고, 그렇다고 병원 쇼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병원을 바꾸고 싶다면 4개월이나 5개월 이상 치료를 했는데도 증상이 별로 호전이 없다면 병원을 바꾸고 싶어집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그럴 때는 소견서를 부탁해서 그동안 자신이 치료했던 경과를 짧게라도 요약하고 그동안 드셨던 약을 적어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지금 그곳을 제출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신체 증상이 있는데 일단 정신과부터 가야 되나. 아까 5만 가지 신체 증상이 다 우울증에 나타난다고 했죠. 그렇다고 처음부터 정신과에 갈 수는 없고 내과나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그런 데 가서 검사를 다 해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정신과에 와서 상담을 하고 우울증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신체 증상들이 정말로 몸에 병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진단을 받고 검사를 했음에도 이상이 없을 때는 정신과 진료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15에서 20%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국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이유는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심해서 사람들이 정신과를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으니까 자살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본인이 또는 가족이 빨리 우울증을 인지하고 치료하는 것이야말로 한 가정이 잘못하면 파멸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또 깊은 슬픔 속에서 평생을 지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 또 환자의 입장에서는 깊은 우울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꼭 우울증에 대한 지식을 많은 분들이 알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강의보다 중요한 게 지금 말씀드리는 우울증에 대한 강의입니다. 여러분 많이 숙제하시고, 그래서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혹시 우울증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조기에 치료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